유영이의 잠 못 드는 밤, 오늘의 첫 일기장. 사는 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고 이 정도면 큰일이 아니라 견딜 수 있을 만한 시련인 것 같긴 한데 헤쳐나갈 에너지는 없고 그저 귀찮아서, 더 이상 귀찮고 싶지 않아서,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꿈이었으면, 사소한 거에도 삶이 지옥 같고 답답하기만 느껴져요. 당신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오늘도 하루가 젖은 솜니부를 덮고 있는 것처럼 많이 무거우셨을까요? 힘내, 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저 내일은 당신 하루의 무게가 오늘보다 뽀송하길 바래요. 숙면이라는 건 꿈을 꾸지 않는 상태라는데 좋은 꿈도 나쁜 꿈도 꾸지 말고 잘 자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삽니다. 어렸을 적 혹은 불과 1년 전 쓴 일기장만 봐도 이런 마음이었을, 이런 생각을 가진 나란 게 너무 낯섭니다. 때로는 힘든 이 세상에 때묻고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사느라 온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 감춰져 있는 내 안의 순수함을 잠시나마 되찾길 바라며 이 세상의 모든 순수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고 싶습니다. 여섯 살 적의 나는 체험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기막힌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맹수를 집어 삼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것을 옮겨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 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 삼킨다. 그러고 나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6달 동안 잠을 자면서 그것을 소화시킨다. 나는 그때 밀림 속 모험에 대해 한참 생각해보고 난 끝에 색연필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았다. 나의 그림 1호였다. 그것은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그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하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 구렁이 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만 한다. 나의 그림 2호는 이러했다. 어른들은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보아 구렁이 그림은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 산수, 그리고 문법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고 충고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6살 적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렸다. 내 그림 1호와 2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데 낙심해버렸던 것이다. 어른들은 언제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주자주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맥 빠지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세계의 여기저기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나는 날아다녔다. 그러니 지리는 정말로 내게 많은 도움을 준 셈이었다. 한번 슬쩍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아주 유용한 일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점잖은 사람들과 수많은 접촉을 가져왔다. 어른들 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다. 나는 가까이에서 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나아진 건 없었다. 조금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간직하고 있던 예의 나의 그림 1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고는 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뭘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의뢰 그 사람은 모자군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보아구렁이도 원시림도 별들도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브리지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착실한 한 청년을 알게 된 것을 몹시 기뻐했다. 그래서 6해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킬 때까지 나는 마음을 털어놓고 진정 어린 이야기를 할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살아왔다. 내 비행기의 모터가 한 군데 부서져 버렸다. 기사도 승객도 없었으므로 나는 혼자서 어려운 수리를 시도해 볼 채비를 갖추었다. 그것은 나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대양 한가운데에 떠있는 뗏목 위의 표류자보다 나는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야릇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양 한 마리를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를 그려줘. 나는 기겁을 해서 후다닥 일어섰다. 눈을 막 비비고 사방을 잘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아이가 나를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훗날 내가 그를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잘된 것이 여기 있다. 그러나 물론 내 그림이 모델보다는 훨씬 덜 매력적이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적에 어른들이 화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나를 낙심시켰기 때문에 나는 속이 보이지 않거나 보이거나 하는 보아구렁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어쨌든 나는 그의 느닷없는 출현에 너무 놀라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보았다. 내가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아 보였고 피곤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라고는 없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말을 걸었다. 그런데 왜 그러지? 그러자 그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나 되는 듯이 소곤소곤 다시 되풀이해 말했다. 부탁이야, 양을 한 마리 그려줘. 너무도 인상 깊은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거기에 순순히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중에 참 엉뚱한 짓이라고 느껴지기는 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자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라는 생각이 나서 그 어린 소년에게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답했다. 괜찮아. 양을 한 마리 그려줘. 양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를 위해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 구렁이의 그림 말이다. 그러자 그 어린 소녀는 아니야. 보아 구렁이 속에 코끼리는 싫어. 보아 구렁이는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거든. 내게는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안 돼. 그 양은 벌써 병이 들었는걸. 하고 말했다. 다시 하나 그려줘. 나는 또 그렸다. 내 친구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앞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했다. 그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나는 모터를 서둘러 분해해야 했으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되는 대로 끄적거려 놓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그러나 나의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 걸 보고 나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주어야 해? 왜 그런 걸 묻지?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거기 있는 걸로 아마 충분할 거다. 내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다지 작지도 않은걸. 어머,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우연히 한 말들이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해주었다. 가령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도대체 뭐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그건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지. 내 비행기야. 내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면서 나는 자랑스러워졌다. 그랬더니 그가 소리쳤다. 뭐?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야, 그거 참 재미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유쾌하게 까르르 웃어댔으므로 나는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다.
내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잖아.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문득 그의 존재의 신비로움을 이해하는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걸 깨닫고 갑자기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신중한 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걸 타고서는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군. 그리고 한참 동안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꺼내서는 그 보물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들이라는 그가 슬쩍 내비친 비밀에 내가 얼마나 호기심으로 몸이 달았겠는가를 여러분은 짐작하리라. 예, 너는 어디서 왔지? 네가 사는 곳이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니?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밤에는 집이 될 테니까 잘 됐어. 그렇고 말고, 그리고 네가 착하게만 하면 밤에 양을 매놓을 수 있는 굴레를 줄게. 말뚝도 주고. 내 제안이 어린 왕자를 몹시 놀라게 한 듯했다. 매놓다니? 참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매놓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서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러자 내 친구는 다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가?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진지한 빛으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러고서는 조금 서글픈 기분이 들었는지 다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도 멀리 갈 수가 없는걸. 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사는 별이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커다란 떠돌이 별들 말고도 수백 개의 다른 떠돌이 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너무도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들 정도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겨준다. 이를테면 소옥성 32515라는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옥성 B6125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혹성은 딱 한 번,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잡힌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훌륭히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가 입은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모두 이런 식이다.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강요한 것은 소옥성 B6125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다시 증명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들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옥성 B6125에 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번호까지 일러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는 적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어떻지? 그앤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를 수집하는지? 라는 말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앤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아버지 수입은 얼마야? 하고 묻는다. 그제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야, 근사하겠구나 하고 소리친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매혹적이었고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었던 증거야.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온 별은 소흑성 비유길리오입니다 라고 말하면 수긍을 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해대며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렇다.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 같은 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옛날에 자기보다 좀 클까 말까한 별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그는 친구를 가지고 싶었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훨씬 더 진실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건성으로 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 내 친구가 그의 양과 함께 떠나가 버린 지도 벌써 6해가 된다. 내가 여기서 그를 묘사해 보려고 애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한 사람의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누구나 다 친구를 가져보는 것은 아니다. 그를 잊는다면 나는 숫자밖에는 흥미가 없는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내가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산 것은 이런 까닭에서였다. 6살 적에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 이외에는 그려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물론 되도록 실물에 가까운 초상화를 그려보려고 노력은 하겠다. 하지만 꼭 성공하리라는 자신은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은데 또 어떤 그림은 닮지를 않았다. 키도 조금씩 틀리곤 한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기서는 너무 작다. 그의 옷 색깔도 역시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더듬더듬 그려본다. 보다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설명을 해주는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 안쪽에 있는 양을 볼 줄 모른다. 나도 어쩌면 조금은 어른들과 비슷한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 늙어버린 모양이다. 나는 별이니 출발이니 여행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날마다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무심결에 하는 말들을 통해 서서히 알게 된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이번에도 역시 양의 도움을 받았다. 심각한 의문이 생긴 듯이 어린 왕자가 느닷없이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지? 그럼 정말이지. 아, 그럼 잘 됐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한 사실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거대한 나무고 한때의 코끼리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도 다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한때의 코끼리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코끼리들을 포개 놓아야겠네 하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총명하게도 이런 말을 했다. 바오밥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지? 물론이지. 그런데 왜 양이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지? 어린 왕자는 아이 참 하며 그것은 자명한 이치라는 듯이 대꾸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 수수께끼를 푸느라고 한참 머리를 짜내야만 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좋은 풀의 씨앗과 나쁜 풀의 씨앗이 있었다. 하지만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 은밀한 곳에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갑작스레 잠에서 깨어나고 싶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그것은 기지개를 켜고 아무 해가 없는 귀엽고 조그마한 싹을 태양을 향해 쏙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면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다.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은 바오밥 나무 씨앗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영영 없앨 수가 없게 된다. 온통 바오밥 나무가 별을 차지하고는 뿌리를 내리면서 별에 구멍을 뚫는 것이다. 그래서 별은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이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훗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침에 몸단장을 하고 나면 정성 들여 별에 몸단장을 해주어야 해.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장미와 구별할 수 있게 되면 바로 그 바오밥 나무를 뽑아줘야 해.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장미와 아주 비슷하거든.
그건 귀찮지만 쉬운 일이야. 하루는 내게 우리 땅에 사는 어린이들 머릿속에 꼭 박히도록 예쁜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했다. 아이들이 언젠가 여행을 할 때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그랬다가는 큰 재난이 따르는 법이야.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느 별을 알아. 그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무심히 내버려 두었지. 그래서 어린 왕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나는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다. 나는 성인군자와 같은 투로 말하기는 싫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은 너무도 알려져 있지 않고 소옥성에서 길을 잃게 될 사람이 겪을 위험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그런 조심성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려 한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을 이처럼 정성껏 그린 것은 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그림을 통해 내가 전하는 교훈은 이 그림을 그리느라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는 왜 바오밥 나무의 그림만큼 장엄한 그림들이 또 없을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리려 애써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에는 급박한 심정으로 열성을 갖고 그렸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 너의 쓸쓸하고 단순한 생활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지. 너에게는 오랫동안 심심풀이라고는 해질녘의 감미로움밖에 없었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지. 네가 내게 이렇게 말했거든. 나는 해질 무렵을 좋아해 해지는 걸 보러 가. 기다려야지. 뭘 기다리지? 해가 지길 기다려야지. 너는 처음에는 몹시 놀란 듯한 표정이었으나 곧 자기 말이 우스운 듯 웃음을 터뜨렸지. 그리고 말했지. 아직도 내 별에 있는 것만 같거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프랑스로 단숨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나 너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려놓기만 하면 되었지. 그래서 언제나 원할 때면 너는 석양을 바라볼 수가 있었지. 어느 날 나는 해가 지는 걸 43번이나 보았어. 잠시 후 너는 다시 말했지. 몹시 슬플 때에는 해지는 풍경을 좋아하게 되지. 43번 본 날, 그럼 너는 몹시 슬펐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닷새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으로 어린 왕자의 생활의 비밀을 한 가지 알게 되었다. 그가 불쑥 오랫동안 혼자 어떤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튀어나온 말인 듯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럼 가시는 무엇에 소용되는 거지? 나도 그것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때 모터에 꼭 조여진 볼트를 빼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의 고장이 아주 심각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먹을 물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최악의 상태를 당할까 싶어 무척 불안했다. 가시는 무엇에 소용되는 거지? 어린 왕자는 일단 질문을 하면 포기하는 적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므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꽃들이 공연히 심술 부리는 거지. 그래? 그러나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 나에게 이렇게 톡 쏘아 붙였다. 그건 거짓말이야. 꽃들은 연약해, 순진하고 꽃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는 거야.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 볼트가 계속 버티면 망치로 두들겨 튀어나오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럼 아저씨 생각으로는 꽃들이 그만해도 그만. 아무래도 좋아. 난 되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야. 나에겐 지금 중대한 일이 있어. 그는 깜짝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다. 중대한 일이라고? 망치를 손에 들고 손가락은 시커멓게 기름투성이가 되어 그가 보기에는 매우 흉측해 보이는 물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잖아.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런데도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그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온통 금빛은 그의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시뻘건 얼굴에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알아. 그는 꽃향기라고는 맡아본 적이 없어.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아무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오로지 계산만 하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만 되풀이하면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고 있어.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도 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만들어내는지 알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양과 꽃들의 전쟁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시뻘건 얼굴에 뚱뚱한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게 못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 아무 데도 없고 오직 나의 별에만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 송이 꽃을 내가 알고 있고
작은 양이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걸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이었다. 수백만 개의 별들 속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속으로 내 꽃이 저기 어딘가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벼랑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둠이 내린 뒤였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놓아버렸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도 모두 우습게 생각되었다. 어떤 별, 어떤 떠돌이별 위에 나의 별.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한 어린 왕자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를 두 팔로 껴안았다. 그를 부드럽게 흔들면서 나는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너의 양에게 굴레를 그려줄게. 나는 더 이상 무엇라 말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이 무척 서툴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를 진정시키고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운 것이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터 꽃잎이 한 겹인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았고 귀찮게 굴지도 않았다. 그것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 나타났다가는 저녁이면 사라져버리곤 했다. 그런데 그 꽃은 어딘지 모를 곳에서 날아온 씨앗으로부터 어느 날 싹이 텄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 닮지 않은 그 싹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리라 예감했다. 그러나 꽃은 그 연녹색 방 속에 숨어 언제까지고 아름다워질 준비만 하고 있었다. 꽃은 세심하게 빛깔을 고르고 있었다.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씩 둘씩 다듬고 있었다. 그 꽃은 개양귀비 꽃처럼 구겨진 모습을 밖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빛을 발할 때에야 비로소 나타나고 싶어 했다. 아, 정말 아주 애교스러운 꽃이었다. 그 꽃의 신비로운 몸단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바로 해가 떠오르는 시각에 그 꽃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처럼 공들여 몸치장을 했으면서도 그 꽃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이제 막 잠이 깼답니다. 용서하세요. 제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네요. 어린 왕자는 그때 감탄을 누를 수 없었다. 참 아름다우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난 해와 같은 시간에 태어났답니다.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다는 점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 꽃은 너무도 감동적이 아닌가. 아침 식사할 시간이군요. 제 생각을 좀 해주시겠어요? 잠시 후 꽃이 다시 말했다. 그래서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는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 그 꽃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그 꽃은 태어나자마자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자기가 가진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와도 좋아요. 내 별에 호랑이는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아요. 라고 어린 왕자는 항의했다. 저는 풀이 아니에요. 그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용서하세요. 난 호랑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질색이랍니다. 혹시 바람막이가 있으세요? 바람은 질색이라 식물로서는 안 된 일이군. 이 꽃은 아주 까다롭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녁에는 나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의 별은 매우 춥군요. 설비도 좋지 않고요. 내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꽃은 씨앗의 형태로 온 것이었다. 다른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었다. 그처럼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게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를 탓하기 위해 기침을 2번 했다. 바람막이는요? 찾아보려는 참이었는데 당신이 말을 계속했잖아요. 그러자 그 꽃은 그래도 어린 왕자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호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은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몹시 불행해졌다. 어느 날 그는 털어놓았다. 꽃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았어야 했어. 꽃들의 말은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법이야.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해야 해.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로 뒤덮었어.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즐길 줄 몰랐어. 그 발톱 이야기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실은 가엾게 여겼어야 옳았던 거야.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그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만 했어.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선사했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 결코 도망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가련한 꾀 뒤에는 애정이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그랬어. 꽃들은 그처럼 모순된 존재거든.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를 사랑할 줄을 몰랐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하여 별을 떠나왔으리라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그의 별을 잘 정돈해 놓았다. 불을 뿜는 화산들을 정성스레 쑤셔서 청소했다. 그의 별에는 불을 뿜는 화산이 둘 있었다. 그 화산들은 아침밥을 데우는데 아주 편리했다. 불이 꺼져 있는 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래서 불 꺼진 화산도 잘 쑤셔 놓았다. 화산들은 잘 청소되어 있을 때는 부드럽게 규칙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타오른다. 화산의 폭발은 벽난로의 불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물론 우리 지구 위에서는 우리들의 화산을 쑤시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화산이 우리에게 숱한 곤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좀 서글픈 심정으로 바오밥 나무의 마지막 싹들도 뽑아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친숙한 그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 꽃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려는 순간 그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잘 있어. 그가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그가 되뇌었다. 꽃은 기침을 했다. 하지만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부디 행복해지길 바래. 이윽고 꽃이 말했다. 비난조의 말을 들을 수 없자 어린 왕자는 놀라웠다. 그는 유리 덮개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다. 꽃의 그 조용한 다정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난 너를 좋아해. 넌 그걸 전혀 몰랐지. 내 잘못이었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 부디 행복해. 유리 덮개는 내버려둬.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내 감기가 그리 대단한 건 아니야. 서늘한 밤 공기는 내게 좋을 거야. 난 꽃이니까. 하지만 짐승들이 나비를 알고 싶으면 두세 마리의 쐐기벌레는 견뎌야지. 나비는 정말 아름다워 보여.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 너는 멀리에 있겠지. 커다란 짐승들은 두렵지 않아. 손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지 마. 신경질 나. 떠나기로 결심했으니 어서 가. 꽃은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토록 자존심 강한 꽃이었다.